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젯밤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6.25 국군 전사자 7명의 유해 봉환식이 열렸습니다. 미군 전사자로 추정돼 하와이에 임시 안치됐다가 뒤늦게 국군으로 확인돼서 7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전쟁 영웅들을 맞이하는 행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상의 대통령 참석 행사 때와 달리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같은 날 여의도 국회에선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등을 둘러싸고 법무부, 교통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한 정치권 언론은 이 장면들을 보고 상스럽다고 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신 다음 성남공항에 이어 여의도 정가로 가보겠습니다. 전사자분들이 조국의 땅에 첫 발을 디딜 때 모두 함께 경례를 올리겠습니다. 민나기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6.25 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 7명의 유해가 어제 저녁 우리나라로 봉환됐습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73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최고의 예우로 전쟁 영웅들을 모셨습니다. 네, 정전협정 70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 윤 대통령이 7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7구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를 주관한 건데요. 윤 대통령은 어젯밤 서울공항에 미리 나가 대기하고 있었고요. 유해를 운구한 공군 급유 수송기 KC-330이 활주로에 착륙한 직후 예포 21발과 함께 거수 경례를 하는 등 군 예식에 따라 최고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21발의 예포 발사, 이건 국가적으로 가장 큰 영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하와이에서부터 유해를 봉송한 고 최임락 일병의 조카 최호종 해군 상사가 수송기에서 첫 발을 내딛자 예포 21발이 발사가 됐고요. 윤 대통령과 이종석 국방장관, 최 일병의 유가족 등 이 봉환식 참석자들은 거수 경례로 또 군은 최고의 군 예식으로 전후에 대한 예우를 갖췄습니다. 고 최임락 일병은요, 이번에 봉환된 유해 7위 중 가운데서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된 분입니다. 장진호 전투 도중에 19살의 나이로 전사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고 최임락 일병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다른 6위와 다르게 한미 공동 감식을 통해서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6.25 전쟁 발발 후 미 육군 7사단의 카투사로 참전을 해서 인천 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1950년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 도중에 19세 나이로 전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봉환식에는 올해 79살이 된 고 최임락 일병의 막내 동생 최용 씨가 참석을 해서 직접 쓴 편지를 읽었고요. 해군 상사로 복무 중인 유가족 최종호 해군 상사가 미국 하와이에서부터 함께 귀환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행사 내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던 윤 대통령은 최용 씨의 편지 낭독 후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편지에서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고맙다면서 이제 편안하시냐, 이제 나라 걱정은 마시고 편히 쉬시고 저도 형님을 찾아주신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고 최일병 유해함 위에 참전 기장을 올려놓은 다음에 이 고개를 숙여서 추모를 했고요. 최일병 등 전사자 7구의 유해 운구 차량이 공항을 출발해 서울 현충원으로 떠날 때에도 거수 경례로 예우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전사자께 대하여 경례! 민나기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고맙습니다. 형님이 이 나라가 걱정을 마시고 편히 쉬셔야죠. 곧 봉송 차량이 출발하겠습니다. 호국 영웅들께 대하여 경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유해 봉안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의례적인 연설을 하지 않는 등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 역시 이 예를 갖추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유해 봉안식에서 윤 대통령은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행사 후 대통령실 역시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는데요. 여기에는 유해 봉안이라는 행사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추가로 덧붙이지 말라라는 윤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정중하게 최대한 예를 갖추는 모습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여기에 대통령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치러진 국군 유해 인수 행사 중에서 예포 발사, 대통령 주관, 참전기장 수여 등의 형식을 모두 갖춰 치러진 건 역시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봉환식에 앞서서 고 최일병 유족들을 따로 만나 위로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유족들에게 최고의 군 예식으로 맞이하도록 준비했다며 73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최일병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유해 봉환 행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이자 유엔 참전국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요. 부산에서는 이 유엔 참전국 감사 만찬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돼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유엔군 참전 용사이자 영국의 유명 경연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의 최고령 우승자인 콜린 테커리 씨가 한국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아리랑을 불러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테커리 씨는 유엔 기념공원의 이 잠든 전우들을 위해서 아리랑을 부르겠다며 지팡이를 짚고 무대에 올랐고요. 이 전우들과 무슨 의미의 노래인지도 모른 채로 기회가 될 때마다 아리랑을 함께 불러서 한국을 떠올릴 때마다 아리랑이 생각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엔군 참전용사와 가족 등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89세 노병이 선사하는 감동의 아리랑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한은요, 이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이라고 우기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밤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앞서서 러시아 국방장관 그리고 중국의 부총리급 인사가 북한을 찾았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데도 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평양을 찾은 게 지금 여러모로 심상치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이 가시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6.25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평양의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 대표단을 접견을 하고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받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0시부터 열린 북한의 전승절 공연에는 이 러시아 대표단을 이끄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도 참석을 했고 북한이 정전일 행사에 외국 대표단을 초청하는 건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이제 최근 강화하고 있는 한미일 연대에 대항해서 북중러 연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오늘 밤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 열병식에서 북한이 어떤 신무기를 또 공개할지 여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열병식에 참석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 앞에서 무력을 과시하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북중러 구도를 선명히 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어떤 신무기를 공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열병식에서는 북한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처음 공개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합동참모본부의 브리핑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관련하여서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지역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과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무장장비 전시회 2023 행사장을 찾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요, 미국 글로벌 호크 및 MQ-9 리퍼와 이 동체 모양이 흡사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와 무인 공격기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북한 관영 매체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 국방부 장관에게 최근 인민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을 소개하고 세계적인 무장장비 발전 추세와 발전 전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고요.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이들 무기 체계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제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그 정전협정일을 맞아서요, 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에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전쟁의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죠. 국방장관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서 지금 국제사회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 중인 러시아가 이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국방장관이 외국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소강 국면에 있다든가 뭐 이렇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잖아도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반격전을 지금 펴고 밀어내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지금 뭐 말로만 전승절인 그 북한 행사에 갔다는 거 거리도 굉장히 멉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뭔가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죠. 뭐 그 이상의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미국 백악관이 올해 3월 말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24종 정도의 무기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을 하고 러시아는 대신 그에 대해서 식량을 제공한다. 뭐 이런 거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그 관련자들을 제재하는 그런 걸 계획을 세워놓은 적이 있는데 이것만 봐도 뭐 백악관의 정보가 상당할 테니까 이걸 보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이거는 사실로 보이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바로 북한에 간 것도 그리고 저런 무장장비 전시회 같은 걸 보는 것도 그 일환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 아침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5월입니다. 검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나오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계속 불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달 만에 지금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앞서 검찰 조사는 물론 재판 증언에서도 이 경기도 대북 사업비를 대납할 때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부원장과 통화하면서 이를 보고했고 김 전 부원장을 몇 차례 직접 만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김 전 부원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는데요. 김 전 부원장 측은 지금까지 이에 불응하면서 경기도 대변인 시절 이 김성태 전 회장과 한 차례 식사를 한 것 외에는 어떤 교류도 없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재차 검찰의 소환 통보가 이어지자 결국 오늘 출석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린 대로 이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의 또 한 명의 핵심 인물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 김용 전 부원장이 돌연 검찰에 나가기로 생각을 바꾼 게 시기적으로 공교롭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김 전 부원장 검찰청에 들어서면서 기자들 앞에서 직접 입장도 밝혔는데요. 김용 부원장 그동안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해서 이제 숱하게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직접 육성을 들려준 거 거의 없었던 듯합니다. 네, 김 전 부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와 얘기하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은 김성태 전 회장과는 여러 사람과 함께 단 한 차례 만난 게 전부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자신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또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참고인 출석을 요청해서
제가 뭐 쌍방울 관련해서는 뭐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사에 임하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출석을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꾸 이렇게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와전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예.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세 차례 만났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아니요, 명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단 한 차례 식사한 게 전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맞나요? 그럴 겁니다 아마.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김성태 회장이 김용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은 그런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다가 얼마 전에 보석이 허용이 되면서 지금은 나와서 저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검찰 조사에도 또 응한 겁니다. 이처럼 김용 전 부원장으로까지 검찰의 직접 조사가 확대가 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실체가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나면서 이 전 부지사 회유설에 불을 지폈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민주당 의원 박찬대 최고위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네,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택이 있는 경기도 용인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민주당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의 핵심 인사를 직접 만나서 당이 열심히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 이 TV조선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죠. 이어진 취재 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핵심 인사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고 억울한 게 있으면 당연히 당이 돕겠다고 했다며 만남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 핵심 인사는 박 최고위원으로부터 회유는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돕겠다고는 했지만 회유는 없었다. 이게 이 전 부지사 측 핵심 인사의 주장인데요. 박 최고위원과 이 전 부지사 측이 만난 이후에 이 전 부지사 아내의 탄원서 또 이 전 부지사의 친필 옥중 편지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우연이냐? 이게 지금 궁금한 거죠. 네, 이 박 최고위원은 이 전 부지사 측 핵심 인사를 만난 이후에 이 전 부지사의 가족과도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검찰의 압박으로 남편의 이가 3개나 빠졌다.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민주당에 제출했고 이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찾아가 면회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이 면회를 통해서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썼다는 옥중 편지를 받아서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밝혔는데요. 이 전 부지사는 이 편지에서 자신은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비 등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앞서 알려진 검찰 진술 내용을 다시 번복했습니다. 관련해 저희 TV조선 취재진이 박 최고위원에게 이 전 부지사 측을 만난 경위를 묻기 위해서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아직 답변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묻자 말을 아꼈습니다. 이 대표 모습 보겠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식사하십시오. 박찬대 최고위원이나 민주당 반응은 이제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을 접촉한 당사자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을 의심하기도 했던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이와 관련해서 후속 입장을 냈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장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에 김영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었는데요. 이후 장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김영진 의원 같은 잔챙이 정치인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고 직격을 하고 김영진이든 박찬대든 누구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측근과 이화영 측의 만남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국민에게 대답하시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왜 묵묵부답이고 사실이라면 이화영 회유 사법 스캔들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법사위에서도요, 이 민주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이화영 회유설 이걸 놓고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어제 법사위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부터 민주당이 자기 편이 불리한 진술이 나오니까 이걸 뒤집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는 건 검찰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신청한 접견도 한동훈 장관이 모두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나온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측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접견 자체를 봉쇄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불이다른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뭔가 지금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권력을 이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얘기하는데 법무장관 맞아요? 법무장관 입에서 진짜 나온 말이에요? 영치금 보낸 게 영치금 보낸 기가 수사 막히네. 방해가 그 수사 방해예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신 나갔네.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직격도 이어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 곧바로 반박했죠. 네, 한동훈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대표가 이 체포동의안 투표는 기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말이 길어지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를 주장한 것이 또 하나의 이 방탄카드로 보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친명계 민영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한 장관 발언 보도를 공유하면서 참 무례하다, 말이 길다고 너나 짧게 하시길이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고요.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서서히 맛이 가고 있는 중이라며 한국 정치의 재앙이라는 수위 높은 비난도 덧붙였습니다. 관련해 앞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 이어 들어보시고 어제 나온 한 장관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조기에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지요. 그럼 포기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지시잖아요. 계속. 만약에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 아닌가요? 그냥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요, 이 한동훈 장관 이제는 이 앙숙이 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전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과도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요, 최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한 판결문 중 양형 이유를 세세히 읽으면서 한 장관을 향해 입장을 물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왜 엷은 미소를 띠느냐라고 물었고요. 한 장관, 제 표정까지 관리하시느냐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장모 관련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이 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그런 시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전 부지사 회유설로 맞불을 놓은 셈인데요. 이에 박범계 의원은 동문서답하지 말라고 반박을 했고요. 한 장관은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맞받아치는 등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있었던 두 사람의 공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여사에 대한 양형의 이유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얘기하네요. 내에서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드리러 온 것은 아니고요.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인 박범계가 아니었어.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 역시 이 민주당의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설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 장관한테 힘을 보탰습니다. 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측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해서 굉장히 노골적인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다면서 영화 아수라를 본 적이 있냐고 한동훈 장관에게 물었는데요. 이에 한 장관은 좋아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화 아수라는 이 가상의 인물인 한 시장의 비리를 다룬 내용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맞물려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한 장관에게 일각에선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서 허위 진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는데요. 한 장관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의원, 부지사 경력을 들어서 이런 분을 압박할 간 큰 검사가 있겠냐며 반문을 했고 허위 진술을 압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며 그런 이야기는 영화에도 안 나온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도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수라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예, 좋아합니다. 예.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딱 그 모습이 연상이 돼요. 당에서 돕겠다는 내용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중요한 이 관련자의 진술이 어떤 난 보도가 났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서 공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했다는 그 내용의 근거가 법무부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나 뭐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이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큰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꼬투리 잡힐 텐데요. 이게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까지 지내고 경기도 부지사까지 지냈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 변호인들도 대부분 민주당 관련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불법적으로 압박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 그동안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 설전을 벌일 때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지지자들로부터는 극찬을, 반대 진영으로부터는 최악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 그리고 주장을 보여주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 변화가 사실인 것 같다. 바로 이런 의견입니다. 예, 이 검사 출신인 비명계 조홍천 의원이 내놓은 관측인데요. 조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전제로 자신감을 드러낸 것 같다면서 실제 진술 번복 혹은 입장 변화, 심경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뚫렸으면 이재명 대표에게 이 구속영장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다음 달 8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8월 국회가 시작되는 내달 16일 이후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응천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그 한 장관이 뭐 법사위에 나가지고 얘기를 한 것도 그 진술 번복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진술 번복 혹은 입장 변화, 신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은 영장이 올 수가 있죠. 청구가 될 거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둘러싼 논란 외에도요, 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이라든지 또 검찰의 특활비 이런 부분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요, 한동훈 장관이 앞서 국회에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봉투 수수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여기 계신다고 말한 걸 지적하면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 장관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왜 모두 부결했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관련 공방도 들어보겠습니다. 돈봉투에 대해서 뭐 증거가 확실하고 이렇다면 좋은데 뭐 부스럭거린다든지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신다.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 말을 들을 때 참 기분이 모멸감을 안 느낄 수가 없죠. 좀 절제되고 품격 있는 용어를 쓸 수 없는 걸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범죄 수사나 어떤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저는 단호하게 일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좀 이 강도 높게 말한 부분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얘기 듣고 왜 다 부결하셨는지도 저는 참 궁금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또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서 공개된 검찰의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시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 중에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을 할 때 근무지가 아닌 성남시 소재의 한우집에 자주 간 걸로 보인다는 등의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잉크가 휘발이 되어서 백지처럼 보이는 거라고 반박을 했고요. 문제가 된 성남시 소재 한우집 역시 위치는 성남이긴 하지만 서초구에서 조금 떨어진 서울 인근 지역이었고 이 내용 자체도 개인적으로 가족이 소고기를 사 먹고 초밥 사 먹은 게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등이 연루된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걸 한 장관이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의 공방도 들어보시죠.
근데 업무 추진비 관련돼서 받은 자료 중에 영수증의 경우에는 한 61% 정도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로 카피돼서 왔다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님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성남에 있는 한우집을 자주 가셨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이 업추비를 쓰려면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은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추정해서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고깃집 얘기하는 것인 말씀드리면 거기가 서초구에서 한 50m 떨어진 접경 지역이었던 것 같고요. 누가 개인적으로 가족이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지만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의 설전 그야말로 이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서요, 이 정계 원로인 윤여준 전 장관은요, 라디오에 나와서 한 장관과 박범계 전임 법무장관이죠, 박범계 의원의 설전에 대해서 상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두 패널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윤여준 전 장관이 상스럽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뭐 동의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게 다름 아니 뭐 사적인 대화 장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회 법사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과 그리고 해당 국회의원들이 목청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는 뭐 정치권 전체적으로 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좀 짚어야 될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박범계 전 장관 그리고 박범계 의원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진술과 관련해서 사법 시스템에 개입을 한다든지 뭐 회유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 전제로 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좀 묵과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뭐 변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 봐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으로서는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검찰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서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장관이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또 법사위에 있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사법 시스템 개입 여부, 회유설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서로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면 아마 상스럽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반말을 하지 말라는 둥, 뭐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둥, 뭐 심지어는 왜 웃냐는 둥, 뭐 이런 식의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 토시 하나까지 해가면서 뭐 서로 공방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스럽다는 그 지적을 받아도 아마 양쪽 다 그 반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이제 그 상스럽게 된 원인이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전직 장관 때문이냐? 현직 장관 때문이냐? 이것도 아마 그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서로 상대방의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이런 점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정말 그 전현직 장관들이 저렇게 싸워도 되는 것인가? 좀 싸움의 수준을 좀 높여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네. 어제 저희도 잠시 전해드렸지만 국회 국토위도요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서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이걸 두고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심지어 이제 고성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회의가 밤 12시를 넘겼다고 합니다.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속에 열린 국토위 전체 회의는요. 여야가 한 채 양보도 없는 공방을 이어가면서 밤 12시를 넘겨서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지 20일 만에 열린 첫 국회 회의인 만큼 혹시 어떤 해법이 나오진 않을지 일말의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여야가 정쟁만 벌이다 아무 소득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민주당은 회의 시작부터 국토부에서 고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공세 포문을 열었고요. 이에 원 장관이 사태 시작은 이해찬, 이재명 두 전현직 대표의 거짓 선동이라고 지목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관련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2주 동안 전혀 자료 제출을 핵심 자료는 제출하지 않다가 갑자기 지난 일요일 날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나마 공개한 자료도 국토부가 편집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다.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온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 질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제가 아직 보고도 시작을 안 했는데 사과부터 해라.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이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와서 이 민주당 당원 교육인가 그런 자리에서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짓 선동으로 그동안 여러 번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해찬,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는구나. 제1야당 대표가 친구예요. 위원님들. 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초반부터 야당에서 국토부 자료 제출 등을 두고 원장관하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원장관의 이 현안 보고는 1시간 30분가량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국토부가 자료를 누락하거나 위조했다고 주장한 반면에 여당은 국토부의 이례적인 이 자료 공개를 야당이 조작으로 몰고 있다고 맞받았고요. 계속해서 현안 보고가 지체되자 여당에서 야당을 향해 질의 좀 하자고 성토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그 원희룡 장관이 이제 이해찬,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경칭을 빼고 이렇게 이름만 부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이 이제 유감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료 제출뿐만이 아니고요. 이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주소를 가지고서 원희룡 장관하고 민주당 의원 간의 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땅 집원 주소를 물어보면서 질의를 했는데 대통령 처가 일가에 땅이 있는 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질타를 하자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행신동 1082번지가 어떤 땅인지 아느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발언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한준호 의원님, 하나 좀 물어봅시다. 행신동 1082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본인 당협 사무실 번호 아십니까? 집원? 질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모르시잖아요. 일괄 집원이 서면 답변으로 접도구역 해당된 게 시간 순서상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일괄 답변이 간 것을 제가 답변했고 확인했다라고 한 건데 그게 무슨 거기에다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거기에 집원에 이거 거리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게 입증됐다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하십니까? 자기 당협위원장 사무실도 모르면서. 원 장관이 갑자기 특정 번지수를 거론한 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 부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에둘러서 반박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 집원을 물어보면서 고속도로 주변에 김 여사 땅이 있다는 걸 원 장관도 알고 있었다고 몰아세웠던 사례를 역이용한 셈입니다. 다만 원 장관의 발언과는 달리 이 행신동 1082번지는 한 의원 지역 사무실이 아닌 인근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로 확인이 됐는데요. 한 의원은 SNS를 통해서 엉뚱한 가짜뉴스로 언론과 여론의 시선을 돌리면서까지 숨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더 이상 원희룡 장관에게 들을 이야기는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이 고속도로 계획안 대안의 종점 일대에 아파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야권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논란의 핵심 중 하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원 장관 강하게 반박을 했죠. 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김 여사 일가 땅에 아파트 개발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원 장관 현장에 가보셨냐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원 장관은 각종 자료를 파악해봤다면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바로 옆 이 산비탈지대에 있는 땅인데 어떻게 아파트를 짓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원 장관은 그동안 이 일대가 수변구역이라서 고속도로가 들어서더라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서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혀왔는데 어제도 같은 취지로 야당의 의혹에 반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설전이 이어지는 과정에서요. 이 원희룡 장관이 나를 탄핵시키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겁니까? 네, 원 장관의 이 탄핵 발언은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부가 작성한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검토 보고서와 관련해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국토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보다 이 대안의 경제성이 높다는 증거로 기타비 1,300억 원 절감을 제시했는데
나왔는데 보고서에 구체적인 기탑의 내역이 없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자 원 장관이 장 의원과 이 설전을 벌이다가 야당 주장대로 법을 위반했으면 탄핵하라 이렇게 쏘아붙인 겁니다. 이번 원 장관 탄핵 발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된 가운데 야당이 무리한 이 탄핵 소추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선제 공격 아니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합리적 의심에 대한 의혹 제기조차 거짓 선동이라고 야당을 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용역이 답을 정해놓고 했구나.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답을 이 정해놓지 부분들을 않았고요. 확인하고 싶은 민주당도 거고 답을 정해놓고 하지 유보하고 말았으면 있는 좋겠습니다. 거고. 왜냐하면 의혹 제기는 분명히 가설을 게이트라고 답을 정해놓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점검해 저희가 나가는 다 설명하고 과정을 하는 거죠. 자료 다 드릴 테니까 아니, 민주당도 그러니까. 게이트라고 그러니까 답 정하지 말고. 장관님 지금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정말로 무슨 뭐 야당을 거짓 선동하는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그 정치 스피커부터 좀 퍼포먼스만 하고 떼십시오. 계신 그러면 거죠. 네. 결론 이미 났네요. 기탑이 아니 그럼 탄핵까지 하실 겁니까? 아니 진짜 이거 무슨 태도입니까 이게? 아니, 법 제가 위반이라면서. 기탑이라는 게 5가지 법 위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장관이 법 위반했으면 탄핵해야죠. 공방이 격해지면서요. 이 종점 변경안을 처음 제시한 이 민간 용역업체의 증인 채택 이게 또 불발이 돼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여당은 국토부 용역으로 대안 노선을 제시한 업체들을 증인으로 부를 걸 요구한 데 대해서 민주당은 그 회사들은 국민의힘 대변인인데 부른다고 무슨 진실을 듣겠느냐며 채택을 거부했었습니다. 여당에서 재차 사실규명을 하기 위해서 기술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할 것 아니냐고 체근을 했지만 야당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에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양당 합의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면서 어제 회의에서의 증인 채택은 무산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좀 더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쉬움을 표시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결국 여야 결론 없는 무한 정쟁만 벌이다가 회의를 마친 겁니다. 관심은 역시 이제 과연 사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모아지고 있는데 어제 원희룡 장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 밝혔습니까? 원희룡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백지화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요. 양평 주민들께서는 이것 때문에 큰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백지화가 아니라 중단이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근거 없는 의혹 확산의 제기를 중단한다. 자,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장관님. 원 장관은 오늘 오전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 중동리를 방문해서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치적 오물을 치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중단했지만 해결하면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면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원희룡 장관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양평의 오랜 수건 사업이고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있던 상황인데 워낙 이게 정치적인 이게 싸움거리가 되고 뭐 특정인이 여기에 뭐 특혜를 받았느니 안 받았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묻지 마라는 식으로 무조건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대로 온 길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간담회에서는 원 장관을 향한 일부 주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한 주민은 간담회가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 정확하게 공지해서 내용과 주제를 정한 뒤에 큰 장소에서 정식적으로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원 장관이 이 양평을 방문하겠다는 일정이 어제 알려지면서 갑자기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명하자 정치적인 쇼를 하지 말라고 주민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작부터 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 밝혀왔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거를 보고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회의 이후에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과에 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했고요. 조금 뒤 열릴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가 되면 조속히 특위를 구성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사안이 국정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만큼 당장 8월 임시국회부터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관련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 오늘 분명히 제출하는지. 네, 그럴 계획입니다. 원래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의문이 전부 해소되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토위 현안 질의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어제 보셨겠지만 처음부터 제기된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예정대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 선언이 나온 지 20일 만에 처음으로 국회 국토위가 열렸습니다. 전체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뭔가 좀 해법을 모색하지 않겠느냐 이런 일각의 기대도 나왔지만 결국 자정이 넘도록 강대강 충돌만 이어진 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회의는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끌어갈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결국 민주당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고요.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서 그거를 보고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정조사 전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국면이 돼버린 건데 패널들께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제 국토위 상황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국정조사의 가능성은 또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두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국토위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사실은 이 의혹의 핵심은 민주당이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강상면 변경안의 그 분기점 부근에 있다. 뭐 이걸 문제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특혜 의혹을 문제 삼은 거란 말이죠. 근데 어제 국토교통위에서 그 특혜 의혹이 중심 주제가 돼야 되는데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한 내용이에요. 왜 민주당 사람들이 그 특혜 의혹을 중점적으로 제기해서 어제 국토위가 주목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 의혹을 제대로 제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은 아마도 그 특혜 의혹의 근거라고 그 민주당 쪽이 얘기할 만한 것들이 별로 부족했던 것 아닌가. 왜냐하면 관련해서 55건의 여러 가지 문건을 다 공개했습니다. 그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국토부가요? 국토부가. 그러니까 아마 그 분석할 시간이 그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또 문제 제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자 이제 이 특혜 의혹이라고 처음에 제기했던 부분에 관한 민주당의 그 생각, 판단 이런 거를 저는 다시 정리할 국면에 왔다. 왜냐하면 어제 그 얘기를 못 꺼냈으니까 이제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 얘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 국정조사 한 적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그 국정조사는 정치적 공방의 뭐 확대 정보판 정도지 진상 규명에 접근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민주당이 이게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국정조사냐 그 부분에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양당이 합의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서 밀어붙이는 국정조사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전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혼자 뭐 표결을 해서 국정조사 그 밀어붙인다 해도 국민의힘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군다나 뭐 주로 증인이 뭐 국토부 장관이나 네. 아니면 양평군 관계자나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뭐 양평군 관계자 거기도 양평 군수도 국민의힘 소속이고 원희룡 장관도 저런 입장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국정조사라는 건 무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말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고 싶으면 여야 간에 조금씩 양보해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여야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 조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나서 특위 구성이 일단 있을 텐데요. 그 특위 구성 과정에서 어떤 의원들을 또 내보내느냐에 따라 또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료를 또 어디까지 요청할 것인지 그리고 증인들을 또 어느 정도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 당 간에 분명히 조율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또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어제 현안 질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어제 뾰족한 얘기들이 없고 그동안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희룡 장관의 태도적인 부분에서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도 특히 이제 심상정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가 없다, 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 그 자료를 들고 있는 이런 해프닝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이 현안 질의에 대해서 얼만큼 잘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자료 제출도 요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증인들도 불러서 그 증언도 들어봐야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또 파악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진상을 파악해서 넘어가는 것이 여당에게도 또 야당에게도 그리고 또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점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방법으로서는 국정조사만이 또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요, 이 수해준 골프 논란을 일으켰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결국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예, 이 김기현 대표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간 반에 걸친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홍 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내리기로 한 건데요. 폭우 피해가 잇따르던 시기에 골프를 친 건 물론 이후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 해명으로 공분을 산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윤리위는 특히 홍 시장이 대선 후보와 당대표를 역임한 지도자급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황정근 윤리위원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홍준표 시장 대국민 사과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수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있지만 결국 중징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당초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버텼던 홍 시장은요. 당 안팎 비판 여론이 커지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송구하다면서 뒤늦게 고개를 숙였고요. 이후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서면서 몸을 낮춘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홍 시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가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 이후 SNS에 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딘다라는 뜻의 고사성어 과하지욕을 올렸다가 삭제한 걸로 또 한 번 논란을 자초했고요. 이런 홍 시장의 행보를 두고 윤리위 안팎에서는 탈당 권유까지 거론이 됐지만 홍 시장이 어찌됐든 사과를 했고 또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서 소명하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선 게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요, 이 부분도 주목합니다. 혹시 홍 시장의 징계가 그동안 김기현 대표와 홍 시장의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 이게 투영된 결과가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홍 시장은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에 연일 당에 쓴소리를 쏟아냈었죠. 이에 김 대표는 현역 광역단체장이 당 상임고문을 맡는 건 관례에 맞지 않다며 해촉하는 갈등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오늘 저희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한 김기훈 윤리위원은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이고 김 대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설명 듣고 오시죠. 저희들이 윤리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도 아니고 예. 당대표의 의정을 반영해서 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만약에 당대표를 위해서 존재하거나 의정을 반영을 했다면 이번 징계 결정 수위가 탈당 권유나 제명이 나왔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판단한 거는 저희들이 당대표하고 무관하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징계를 통해서 국민들께 겸손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그리고 국민들의 아픔을 더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를 한 거기 때문에 당대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 징계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예, 홍 시장은 윤리위 결정 소식을 접한 후에 SNS를 통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적었는데요. 이는 3년 남아있는 대구시장 임기를 충실히 하면서 3년 뒤에 있을 차기 대권 후보 레이스를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 시장의 지지자들과 함께 나눈 발언에도 눈길이 쏠렸는데요. 지지자들이 홍 시장의 앞날을 걱정하는 글을 올리자 홍 시장은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 한두 번도 아닌데 신경 안 쓴다는 등의 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를 두고 앞으로도 거침없이 할 말은 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홍 시장이 광역단체장을 맡고 있고 지금 현재 당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원권 정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대구시장직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이제 큰 제약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내년 총선까지도 당원권이 정지되기 때문에 홍 시장은 이제 총선 공천 등 이 당내 현안을 다루는 정치적 활동과 관련해서는 손발이 묶였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긴 했지만 선거와 관련해 당내에서도 어떤 형태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또 홍 시장이 경남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에 또 중징계를 받은 만큼 홍 시장의 당내 입지가 흔들리는 것도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당원권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타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거나 제명이 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대권주자 지위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을 했고요. 박정아 의원 역시 다른 라디오에서 현직 선출직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타격이 안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당원권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뭐 전혀 타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당원권 정지로 끝난 것은 네. 뭐 이렇게 당에서 이제 뭐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출당이 되는 그런 상황, 제명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여전히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지위나 그런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네. 홍준표 시장님으로서도 충분히 뭐 받아들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윤리의 결정을 존중할 만한 정도의 징계 수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했던 결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물론 당신도 항변할 게 있지만 그 수혜 과정에서 너무 큰 당의 부담을 주었어요.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 오히려 더 국민적인 지탄을 좀 받은 경우가 상황이 있었거든요.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실질적으로는 큰 데미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그 시장께서도 감내를 해야 되고 있을 수 있는 양의 알겠습니다. 결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의 이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박정아 의원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뭐 대구시장이라는 현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뭐 직격탄이 되겠지만 그래서 대구시장을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6개월 이상이면 중징계다. 그래서 이제 중징계라는 의미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실질적인 그 손해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충분히 감내할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앞으로 뭐 대권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의 예에서 봤듯이 사실은 수해 골프를 쳤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해명 과정이 훨씬 더 문제가 많았단 말이죠. 이런 식의 감수성을 가지고서 과연 당내에 있는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처음에는 제명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2006년 사례가 나오면서 제명 얘기가 나오니까 홍준표 시장이 부랴부랴 좀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원권 정리 1년 또는 6개월 이런 예상들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10개월은 그렇게 흔한 그 개월 수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징계가 나오면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일 텐데 10개월인 것을 보면 사실 6개월을 하자면 내년 1월까지니까 또 총선 바로 직전이 됩니다. 그런데 10개월을 하면 내년 5월까지라서 총선 때까지는 손발이 묶이는 효과가 어쨌든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국민의힘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만큼 홍준표 시장의 입이 또 쓴소리가 어느 정도 당에 퍼뜨리는 그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단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신상 공개했지만입니다.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4명의 사상자를 낸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는 1990년생으로 33살, 이름은 조선입니다. 어제 신상공개위원회를 연 경찰은 다중이 요구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서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을 비춰봤을 때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자백과 CCTV 등 범행 증거가 충분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반성하시는지 여부 좀 말씀해 주세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들한테 한마디 마시고. 그런데 이번에도 이 피의자 조선의 이 머그샷,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체포된 직후에 찍은, 그래서 현재의 얼굴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사진, 그 머그샷은 또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머그샷은 신상 공개를 목적으로 촬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조선이 자신의 머그샷을 공개하는데 거절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경찰은 머그샷 대신 통상 공개하는 증명사진과 함께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범행 당시 CCTV 화면 사진을 함께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보정된 주민등록증 사진과 또 화질이 떨어지는 CCTV 화면으로는 여전히 피해자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이 피의자 조선이 우발적이 아니고 아주 계획적으로 이번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정황 지금 계속해서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경찰은 피의자 조선으로부터 범행 전의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흉기 종류 등을 검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포털 사이트 측으로부터 조선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넘겨받아서 분석한 결과 조선은 이미 6월 초에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 탈출, 입원 비용 등을 검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 씨가 검색했다는 홍콩 묻지마 살인은 지난 6월 2일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30대 남성이 흉기로 2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경찰 측은 그간 조선의 진술과 범행 과정 등을 토대로 관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선은 최근 10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진술 과정에서는 본인이 우울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이 과연 이제 사이코패스냐, 이 부분에도 또 관심이 쏠렸습니다. 어제 그 검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 결과 나왔습니까? 네, 경찰은 어제 한 차례 미뤄졌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열흘 정도 소요가 됩니다. 범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의자 조선에 대해 사이코패스의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예로 피의자 조선이 당초 계획된 사이코패스 검사를 감정이 복잡하다면서 한 차례 미룬 건 이 수사관과 심리전을 통해서 자신의 우위를 점하려는 행동이라고 파악했고요. 또 범죄 실행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적 열등감을 해소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로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봤습니다. 반면 배상훈 우석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는 조선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기보다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분노 범죄를 저지른 것에 가깝다고 봤는데요.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이 많기 때문에 언론과 경찰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알고 있다. 즉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센세이셔널한 범죄 끝에 일종의 영웅 같은 것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게 아마 이 사람의 어떤 뿌리 깊은 열등감을 해소하는 주변에 범죄를 저지르는 또래들과 그들 사이에서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좀 세 보이고 싶었으나 신체적인 여러 가지 취약점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강력한 존재가 되지 못한 부분.
관심 종자라고 하는 어텐션 시커 쪽에 가까운 분노 범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범죄 경력이 이 범인이 많기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경찰 앞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앞서 사건 발생 다음 날 범행 현장을 직접 찾아 애도를 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둔 성진공 총기 낭사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외로운 늑대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외로운 늑대는 특정 조직 없이 사회에 대한 개인적 반감을 이유로 단독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범행을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비교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피해자 조선을 두고 굉장히 독특한 경우라면서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엄청난 범죄를 계속 저질러 오면서 사회에다가 이 굉장히 위험 인물이라는 점에 대한 사인을 계속 줘왔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경우거든요. 미국 같은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경우 많이 보이는 어떤 외로운 늑대 같은 사례란 말입니다. 전과 없이 이런 범행이 확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조선은요, 내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요, 이 참극이 벌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신림동에서 이 살인을 저지르겠다 이렇게 예고하는 글들이 잇따라서 정말 시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난 24일에도 인터넷에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큰 파장이 일었고요. 작성자가 긴급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신림역 살인 예고 게시글 3개가 잇따라 올라오면서 경찰이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딴 살인 예고 게시글로 신림역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무섭죠. 뒤에서 따라오는 거가 무서워요. 집에 가자마자 문 꼭꼭 다 잠그고. 손님들도 무서워서 잘 이쪽으로는 잘 안 오려고 하고 그래서 한 50% 이상이 감소가 됐어요, 매출이.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의사면허 취소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정식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예, 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제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7월 10일부로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1심 판결이 있은 지 약 3개월 만의 일입니다. 앞서 지난 4월에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지법은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었는데요. 먼저 과거 재판에 출석했던 조민 씨의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오늘 원고 조민 신문에 직접 나오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그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이제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 이게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뒤로 이제 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한 절차를 착수를 했고요. 그 심사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걸린 겁니다. 네, 복지부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부산지법이 지난 4월 부산대 측의 손을 들어준 직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했었습니다.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대 또는 의전원을 졸업해야 하는데요. 부산지법 판결로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서 조 씨의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위해서는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했고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면허 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5월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민 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조민 씨는 지난 6월 19일 복지부로부터 면허 반납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SNS에 알렸었는데요. 당시 그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실종 49일째라는 건데요.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네,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간 20대 청년이 49일째 연락이 두절돼서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현재 행방이 묘연한 걸로 알려진 청년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27세의 윤세준 씨인데요. 윤세윤 씨는 새 직장으로 옮기기 전인 지난 5월 9일 관광비자로 일본 오사카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와 인터뷰를 한 윤 씨의 누나 말에 의하면 당초 윤세준 씨는 한 달 일정으로 배낭여행을 할 계획이었지만 누나에게 조금 더 머물게 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나와 평범한 대화를 나눈 마지막 연락을 끝으로 돌연 연락이 끊겼습니다. 건장한 20대 청년이 이제 50일 가까이 이렇게 연락이 두절이 되니까 가족들 걱정 당연히 클 수밖에 없을 텐데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윤 씨의 마지막 행정은 숙소 인근의 한 편의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본 현지 경찰은 윤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했으며 지난달 16일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헬기를 동원해서 수색에 나선 상황입니다. 우리 경찰도 윤 씨의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추적 중이나 아직은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제 관광지로서는요 상당히 치안이 좋은 곳으로 그렇게 세평이 나 있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제 실종이 되니까 더욱더 의문이 남는 그런 사건인데 실종자 윤세준 씨의 행방을 찾는 데 이 도움이 될 만한 인상착의 설명해 주시죠. 네, 실종자 윤세준 씨는요 27세 남성으로 키 175cm, 마르지 않은 체형, 오른쪽 볼에 작은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여행 중 사라진 윤세준 씨 행방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은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